2009년 3월 7일 경기도 성남의 한 조용한 주택에서 29살의 젊은 여배우가 숨진 채 발견됩니다. 언론은 처음에 이 사건을 단순한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짧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이 죽음은 한국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질문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장자연.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 조연으로 얼굴을 알리며 이제 막 대중의 시선 속으로 들어오던 배우였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떠난 자리에서 발견된 것이 단순한 유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여러 장에 걸쳐 작성된 기록에는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이용되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요구를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연예계와 언론, 사회 곳곳에서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곧 그것을 장자연 리스트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그 존재를 알고 있었고 언론도 수차례 언급했으며 수사기관 역시 그 이름을 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법정에서 책임을 진 사람은 단 한 명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가장 힘이 약했던 관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 리스트는 실제로 존재했는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과장된 이야기였는가? 만약 존재했다면 왜 그 이름들은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읽히지 않았는가? 왜 수사는 있었지만 처벌은 없었고 진실은 언급되었지만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는가? 이 이야기는 한 배우의 비극적인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지만 제도와 권력의 경계 앞에서 멈춰서야 했던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장자연의 마지막 기록, 논란이 된 리스트, 처음의 수사와 10년 뒤 재조사까지를 차분히 따라가며 한 가지 질문에 다가가려 합니다. 왜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고 동시에 끝낼 수도 없었는지를 말입니다. 장자연은 처음부터 화려한 세계에 속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1980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난 그녀는 비교적 평범한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성인이 된 이후 부모를 교통사고로 잃으며 삶의 기반을 한순간에 상실하게 됩니다. 연고도 든든한 울타리도 없는 상태에서 그녀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길이었고 그 선택의 끝이 연예계였습니다. 2006년 광고 모델로 활동을 시작한 그녀는 몇 년간 크고 작은 단역과 촬영을 반복하며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 과정은 느렸고 선택권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한국 연예산업의 구조상 신인 배우는 회사가 정해주는 일정과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고 계약서에 적힌 조건은 기회라는 이름으로 모든 불합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09년 초 드라마 꽃보다 남자가 방영되며 장자연의 이름이 대중에게 처음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주연은 아니었지만 극중 써니라는 캐릭터는 또렷한 인상을 남겼고 작품의 성공과 함께 그녀에게도 더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녀는 이제 막 궤도에 오른 배우처럼 보였습니다. 촬영 현장, 인터뷰, 방송 출연 제안까지 겉으로는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고 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그녀의 삶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소속사와의 관계는 일방적이었고 일정과 만남은 개인의 의사보다 필요라는 명목이 우선되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과의 술자리, 정체를 알 수 없는 만남, 거절할 수 없는 요청들이 반복되었고 그것은 배우로서의 성장을 위한 과정이라는 말로 정당화되었습니다.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시기 장자연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사적으로는 불안과 우울을 호소했고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이야기들도 전해집니다.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기대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공포가 동시에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증언은 그녀만 이미 출구를 찾지 못한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드라마의 성공은 그녀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되돌아갈 수 없는 구조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만든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장자연이 단순히 개인적인 우울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상실한 채 시스템 안에서 점점 소모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압박이 극에 달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말로 버틸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2009년 3월 7일 새벽, 장자연의 삶은 이미 임계점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그날 새벽 3시 30분경 그녀는 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통화는 길지 않았지만 남겨진 말들은 분명했습니다. 너무 힘들다. 이제 정말 버티기 어렵다는 반복되는 호소는 단순한 풀이음이 아니라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는 신호에 가까웠습니다. 언니는 그녀를 달래며 아침에 만나자고 했지만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못합니다. 몇 시간 뒤 가족은 성남의 자택에서 그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장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고 경찰은 빠르게 자살이라는 결론에 무게를 둡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으로 설명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장례 소식이 전해지자 대중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드라마 방영 직후였던 탓에 그녀의 얼굴은 아직 생생했고 인터넷에는 애도의 글과 함께 의문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제 막 주목받기 시작한 배우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 무엇이 그녀를 이 지점까지 몰아넣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며칠 사이 그녀의 이름을 검색하는 이용자가 급증하며 관련 페이지 접속수가 수십만을 넘어섰다는 보도는 이 죽음이 결코 조용히 지나갈 수 없는 사안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전환점은 집안에서 발견된 자료들이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찾아옵니다. 그것은 흔히 상상하는 짧은 유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장에 걸쳐 작성된 기록에는 그녀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무엇을 감당해야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한 배우의 비극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녀가 마지막까지 기록으로 남기려 했던 설명이 무엇이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왜 그녀는 떠나기 직전 그렇게 많은 내용을 남겨야 했을까? 왜 감정이 아닌 사실처럼 서술된 문장들이 이어졌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그 기록은 이후 15년 동안 반복해서 언급되면서도 끝내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을까? 장자연의 죽음은 그날 새벽으로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질문은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장자연 사건이 단순한 비극에서 사회적 의문으로 바뀐 결정적 계기는 그녀가 남긴 기록의 존재가 알려지면서부터였습니다. 집안에서 발견된 문서들은 흔히 떠올리는 짧은 유서와는 전혀 다른 형태였습니다. 여러 장에 걸쳐 작성된 이 글에는 감정의 폭발이나 즉흥적인 절망 대신 놀랄 만큼 차분하고 구체적인 서술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상황을 설명하듯 적어내려갔고 그 과정에서 특정 인물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요구, 그리고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구조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관리인의 지시 아래 술자리와 접대자리에 나가야 했고 그 자리에서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은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기록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피해자로 호소하기보다는 이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정리하듯 적고 있었습니다. 그 담담함은 오히려 이 글이 즉흥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압박 끝에 남겨진 기록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녀의 소속사와 관리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사무실 내부에서 발견된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접대 이후 머무를 수 있도록 마련된 듯한 공간의 존재는 그녀의 기록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 관행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기록에는 여러 차례 특정 인물들이 언급되었지만 그 이름들은 공식 문서로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고 수사 역시 개별 인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단계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언론은 이 기록과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묶어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지만 정작 그 리스트의 실체는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남게 됩니다. 더 큰 혼란을 불러온 것은 기록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글이 법적 분쟁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자료일 가능성을 제기했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고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필적 감정과 작성 경위를 검토했지만 완전한 확인은 어렵다는 결론만을 반복했습니다. 이 애매한 판단은 결과적으로 기록 전체의 효력을 약화시켰고 그 안에 담긴 내용 역시 의혹의 영역에 머물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왜 이 문서가 이렇게까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를 돌아보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만약 이 기록이 아무 의미 없는 글이었다면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복해서 언급되며 사회적 질문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장자연이 남긴 글은 법정에서 완전히 활용되지는 못했지만 그 자체로 한국 사회에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자연이 남긴 기록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은 곧 하나의 단어로 이 사건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장자연 리스트였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공식 문서나 명확한 명단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록, 언론 보도, 그리고 주변 증언 속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이름들의 집합이었고, 공통점은 모두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연예계 관계자뿐 아니라 언론, 재계, 정치권과 연결된 이름들이 거론되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로 확장됩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신인 배우 한 명이 이런 인물들과 반복적으로 마주해야 했는지, 그리고 그 만남이 단순한 친목이나 업무 차원의 교류였다고 설명하기에는 왜 이렇게 많은 정황이 맞물리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리스트는 언제나 존재한다는 말로만 소비되었습니다. 언론은 수십 명의 유력 인사가 포함돼 있다고 전했고, 수사기관 역시 관련된 이름들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그 이름들은 한 번도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읽히지도 않았고 언론 브리핑에서 명확히 언급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리스트는 실체를 갖지 못한 채 상징으로만 남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다고 느끼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 모순은 사건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동시에 키웠습니다. 만약 리스트가 허구라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 속에 남아 있어야 했는지, 반대로 실제했다면 왜 누구도 그 책임을 묻지 않았는지가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추측과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지만 공식적인 확인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고,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진술을 보강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시선에서 보면 문제는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 접근의 한계처럼 보였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반박하거나 책임질 필요가 없었고, 사건은 자연스럽게 흐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장자연 리스트는 존재 여부를 둘러싼 논쟁보다도 왜 그것이 끝내 드러나지 않았는지를 묻는 상징으로 남게 됩니다. 이 리스트는 진실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끝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다음 단계의 질문을 불러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처음 맡았던 수사는 어디까지 갔고 왜 거기서 멈춰야 했을까요? 사건 직후 시작된 공식 수사는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 결과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장자연의 죽음을 자살로 결론 내렸고, 수사의 초점은 그녀가 남긴 기록의 진위와 관리인의 행위로 좁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속사 대표이자 관리인이었던 인물은 폭행과 협박, 강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었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아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 이 판결은 사건과 관련해 내려진 유일한 형사처벌이었습니다. 수많은 의혹과 이름들이 오르내렸지만 법정에서 책임을 진 사람은 가장 아래에 있던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설명은 일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직접적인 진술을 확보할 수 없었고, 기록 속에 언급된 인물들과의 관계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행위 상당수가 과거에 발생해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거나 당시 법률 체계상 처벌이 어려운 영역에 속한다는 점도 반복해서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법리적으로는 이해될 수 있었지만 사회적 설득력을 얻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는 존재를 인정한 의혹의 무게에 비해 지나치게 빠르게 마무리되었고, 핵심 쟁점이 충분히 검토되었다는 인상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언론과 시민단체, 여성인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수사 과정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장자연이 남긴 기록이 단순 참고자료로 취급되었고, 그 안에 등장하는 구조적 문제는 개인의 일탈로 축소되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증거가 없다는 결론이 실제로는 더 이상 파고들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들렸다는 점에서 공분이 커졌습니다. 사건은 법적으로는 종결되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오히려 시작점에 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수사가 진실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도달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은 아니었는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지 않고 축적되어 훗날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다시 터져나오게 됩니다. 장자연 사건이 완전히 잊히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녀의 죽음 이후에도 봤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물이 바로 윤지호입니다. 윤지호는 장자연과 같은 소속사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장자연이 남겼다는 기록과 그 안의 내용, 그리고 문제의 리스트 일부를 직접 보았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침체되던 사건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이미 사망한 당사자를 대신해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대중은 그녀를 마지막 희망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윤지호는 언론 인터뷰와 공개 발언을 통해 장자연이 생전에 겪었던 상황과 기록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특히 기록 속에 등장하는 일부 인물의 직업군과 행동 방식에 대해 설명하며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공유된 내용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들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여론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증언은 곧바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발언 시점과 내용이 조금씩 달라졌고 장자연의 가족이 생전에 윤지호를 알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논란은 시간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윤지호가 사건과 관련된 책을 출간하고 후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그녀가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사기 혐의로 고소가 이어지고 해외 체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그녀의 증언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사건은 또 한 번 복잡해집니다. 윤지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 그녀가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말한 인물이었다는 점만은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수록 장자연 사건의 핵심 역시 함께 흐려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은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유일한 증언자가 논란 속에서 무너진다면 그 증언이 가리키던 문제들까지 함께 사라져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윤지호의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그녀의 등장은 이 사건이 왜 개인의 죽음으로만 정리될 수 없는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건이 얼마나 취약한 토대 위에 있었는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증언 하나에 의존해야만 했던 구조, 그리고 그 증언이 흔들리는 순간 전체가 함께 붕괴되는 현실 말입니다. 이러한 불안정함은 결국 더 강한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한 번 끝난 수사로는 부족하다는 인식, 그리고 국가 차원의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장자연 사건은 단순한 미제 의혹을 넘어 국가가 외면해온 질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018년 말 한국 사회 전반을 뒤흔든 미투 운동과 함께 과거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재조사 요구가 거세지면서 장자연 사건 역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 과거사 재조사 기구는 이 사건을 포함해 여러 굵직한 사건을 검토 대상으로 올렸고 그 자체만으로도 무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번 재조사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혹시 은폐되거나 축소된 부분이 있었는지, 장자연이 남긴 기록과 리스트가 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는지, 그리고 수사기관 스스로의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조사 과정에서 조사단은 수십 명의 관계자를 다시 불러 진술을 청취하고 과거 수사 기록과 언론 보도, 내부 문서를 대조했습니다. 특히 기록의 작성 경위와 필적, 그리고 당시 소속사와 계약 구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장자연이 불공정한 계약 관계 속에서 접대 자리에 나가야 했던 정황은 일정 부분 인정되었습니다. 연예 산업 내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관계 유지와 분위기 관리라는 이름의 요구가 실제로 존재했고 신인 배우에게 거절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핵심으로 지목되었던 강제적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반복됩니다. 물적 증거는 남아있지 않았고 직접적인 진술 역시 당사자의 사망으로 더 이상 보강될 수 없었습니다. 2019년 발표된 최종 보고서는 이 사건이 왜 여기까지밖에 오지 못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조사단은 초기 수사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고의적인 은폐나 조직적인 외압이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제로 지적된 다수의 행위가 이미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립니다. 결국 재조사는 문제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책임자를 새로 세우는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 많은 사람들은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기대가 한순간에 정리되었고 다시 조사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는 냉소가 퍼졌습니다. 재조사가 남긴 가장 큰 메시지는 역설적이었습니다. 제도는 움직였지만 너무 늦게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증거는 사라졌고 기억은 흐릿해졌으며 법의 시계는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장자연 사건은 이렇게 또 한 번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동시에 사회적 질문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만약 이 재조사가 5년, 아니 3년만 빨랐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질문은 언제나 사건이 충분히 낡아진 뒤에야 던져지는 것일까요? 제조사는 답을 주지 못했지만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다는 사실만큼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장자연 사건이 공식적으로 더 이상 다뤄지지 않게 된 이후에도 이 이야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사건이 한 개인의 선택이나 비극으로만 설명되기에는 남겨진 공백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남긴 기록은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했지만 연예산업 내부의 불균형한 권력구조와 침묵의 문화를 사회 전체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표준계약서가 일부 개정되고 신인 배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와 같은 노골적인 요구가 줄어들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장자연 사건의 진실에 대한 답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도가 조금씩 움직였다고 해서 왜 그때 아무도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리스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완성된 문서였는지 아니면 여러 기록과 증언이 엮이며 만들어진 상징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리스트가 존재한다고 믿게 만든 현실 자체입니다.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구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관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흐려질 것이라는 계산.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었을 때 진실은 자연스럽게 보호받지 못하는 쪽으로 밀려납니다. 장자연 사건은 바로 그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희생자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비극적인 배우로 기억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아마도 말을 남겼지만 끝까지 들리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사건이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만약 같은 일이 오늘날 다시 발생한다면 우리는 과연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기록은 이번에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름들은 더 이상 가려지지 않고 책임은 제대로 묻힐 수 있을까요? 장자연의 이야기가 여전히 반복해서 소환되는 이유는 그 질문들에 대한 확신 있는 답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죽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만 그로 인해 드러난 구조적 문제는 현재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끝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언젠가 누군가가 이 질문들의 정면으로 답할 때까지 잠시 멈춰서 있을 뿐입니다.